안녕하세요. 2020년 8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참 지금 긴 장마, 또 심각한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피해를 적게 입어서 그렇지. 그걸 토대로 4대강 사업과 원전 사업을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긴 늦장마, 긴 홍수, 긴 늦장마로 많은 비를 맞고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에 앞서서 중국도 상당히 오랫동안 장마가 이어져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양국의 피해, 물론 똑같은 양의 비가 내린 건 아니고 자연적 것도 다르지만은 한번 대충 이렇게 얼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은 양자강에 샨샤댐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죠. 샨샤댐이 버티고 있는데도, 샨샤댐이 상당히 많은 물을 상류에서 잡아주고 있는데도 양자강 중류에 있는 안이성이라고 있죠. 안이성에서 이제 양장으로 흘러가는 지류 중에 하나가 추허강인데, 한자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발음을 못하겠네요. 제하강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추허, 제하 같네요. 그 제하의 강둑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폭파시켜서 강물을 글로 빼내야 그 하류에 있는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가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이제 치수 사업을 하면서 뚝을 잡고 쌓았는데, 사실은 신석기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보다도 훨씬 더 긴 게 구석기 시대, 또 인류도 없었던 그 이전 시기 아닙니까? 그때 뭐 뚝이란 게 있었습니까? 물은 비가 오게 되면 늘 흐르다가 뚝이 없으니까 홍수가 많이 들면은 쫙 옆으로 퍼져나가서 범람원을 만들었다가 줄어들면 다시 이렇게 작게 흐르는 걸 반복했잖아요. 근래 인류가 이제 신석기 이후, 신석기 때는 뭐 뚝 쌓아봐야 일부죠. 뭐 청동기도 그렇고 철기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을 따라 뚝을 쭉 시작한 건 지금 철기 시대 들어와서도 한참 후방인 최근 뭐 한 50년, 30년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뚝을 쌓아놓고 있으면 고지역은 피해를 면하지만 밑으로는 더 많은 물이 흘러가니까 하류에는 대도시가 많죠. 그런 데가 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뚝을 터뜨려서 인류가 개발한 그런 지역을 다시 범람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을 중국은 맞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그 추허강의 제하의 뚝을 폭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히 여러 도시들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굉장히 오랜 장마가 이어지면서, 늦장마가 이어지면서 여러 도시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구나 면적에 대비해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이 입은 피해는 훨씬 적습니다. 이건 저희 판단인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피해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뚝을 인위적으로 폭파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빗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를 좀 입었어요. 몇 년 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요, 빗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가지고 저희 동아일보도 윤정기가 주차장에 있는 지하로 막 물이 스며들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여러 군데 하수구를 만들어서 청계천으로 물을 빨리 빠지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이번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강남역에도 이제 거기가 이제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하수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견디지 못하고 침수가 입었네요. 그 정도 피해. 그 다음에 한강의 고수부지가 뭐 언론서 보셨듯이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고수부지는 원래 홍수 때 범람원이 되는 걸 각오하고 만든 지역이잖아요. 범람되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이니까 나머지 기간 때는 뭐 운동시설이나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것도 그나마 일부만 침수가 됐습니다. 강물이 쭉쭉 잘 빠져나갔습니다. 한강은 이랬습니다. 근데 진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요, 서울에 있는 한강 일대가 아니라 임진강 유역입니다. 임진강 수기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강의 홍수 통제를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수력발전소는요, 한강에 보게 되면 소양강 댐부터 팔당까지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뭐 일부 발전은 합니다만은 발전용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홍수 통제용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댐들은 전기 생산을 일부 하지만 전기 생산이 주목적이 아니고 홍수를 통제하는 저수지를 만든 보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부족할 때 한 몇 시간 동안 전기를 생산해주는 첨두부하 발전소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려면요, 반드시 돌려야 하는 기본 시설이 있잖아요. 전기를 써야 하는 시설.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가 돌아가려면 돌려야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비하는 전기, 그거를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저부하는 어떠한 경우도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또 많은 시설들이 기저부하 말고도 뭐 일도 해야 되니까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전기는 더 많죠. 그 중에서 기저부하를 뺀 거를 중간부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사회가 돌아가려면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전기를 더 많이 쓰죠. 또 경제가 좋아지면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간부하 부근에서도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첨두부하라고 합니다. 첨두부하, 피크라고 그러죠. 그 첨두부하가 갑자기 올라가면 그에 따라 발전을 확 느려져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전기 발전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퍽 하고 그 사회의 전체 전기가 나옵니다. 블랙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이 안 들어 전기 생산을 확 느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항상 무조건 돌려야 하는 생산해야 되는 기저부하에 대한 발전은 발전 단가가 가장 싼 게 원자력입니다. 그걸 원자력을 돌려서 기저부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하는요, 그 다음으로 발전 단가가 싼 것이 석탄 화전인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돌려서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최근까지는 중간부하까지도 원자력 발전으로 발전해서 생산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전력 단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보통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저부하가 한 35%, 그다음에 중간부하가 한 35%인데 그럼 70%가 이제 원자력, 어떨 때 80%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전이 너무 커집니다. 근데 모든 국가에서 발전이든 뭐 생산이든 독점이나 독과점이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안 됩니다. 그 독점이나 독과점인 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요, 7, 8%를 세워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다운됩니다. 제 사촌 형께서 그 전에 양계장을 해서 가서 봤더니 양계장의 닭들이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 알을 막 계속 낳고 하니까. 근데 거의 씨도 같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전염병이 되면 확 돌아버려요. 전멸이 되더라고요. 닭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떨어져 있으면 이게 전염병이 덜 퍼질 텐데 확 퍼집니다. 지금도 인간이 너무 많이 몰려서 하니까 팬데믹 코로나가 도니까 확 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학으로 막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만 있으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처럼 원전을 많이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에 안전하게 지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돼서 불상발전기를 못 돌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이제 모든 발전소 원전을 다 세워놓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 부족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후에 다시 돌리게 됐지만,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think the unthinkable 차원에서 7, 80%를 하나의 발전소로 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하여간 모든 조직의 순혈주의는요, 위험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간부하는 원전, 그 다음에 중간부하는 석탄 화전에 맡기고 기저부하는 원전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징이요, 탁 자동차처럼 시동을 키를 탁 돌린다고 해서 바로 부릉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100% 출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자동차도 바로 뭐 시속 100km 못 내잖아요. 스틱은 그나마 좀 빠르지만 이 오토매틱 자동차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소와 화전은 더합니다. 이 예열을 해가면서 서서히 가열시켜서 그 다음에 출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소비량이 급증할 때 급증하는 첨두부하용 발전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첨두부하용 발전에는요, 시동을 켜놓고 있지만은 출력을 약하게 했다가 바로 100% 생산할 수 있는 가스 발전소, 가스로 발전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가스는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액화해서 갖고 오잖아요. 고압 저온을 초저온을 가하면 가스도 액체가 되잖아요. 그걸 리퀴드니까 LNG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육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면 PNG라 그러겠죠. 그런 PNG나 LNG를 이용하는 가스 발전소에서 첨두부하가 막 왔다 갔다 올라갈 때 그걸 생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평에 가면 호명산도 있고, 저기 청송에 가면은 청송에도 거기 가면 청송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한 600m 산에다가 물을 일부러 퍼서 올려놨다가 전기가 부족하다면 그 물을 한 600m를 떨어뜨려서 수력발전소를 돌려버리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올라가는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양수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력발전소도 약간의 이렇게 물 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냥 발전기 돌리면 전기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첨두부하를 소용할 수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력발전소는 주로 첨두부하의 대비용 발전소로 쓰고 나머지는 홍수 대비용으로 주로 쓰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핀란드처럼 워낙 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가 기저나 중간부하기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수력발전소를 첨두부하용으로 쓰고 있고 홍수시 홍제 통제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강의 홍수 통제는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한강과 임진강이 이 한반도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렇게 쭉 흘러와서 파주 앞에서 만나가지고 김포로에서 쭉 서해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늘 이제 이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오랫동안 체크하면 큰 변화는 없으니까 해보면은 한강에서 오는 물량이 3, 임진강에서 오는 물량이 1입니다. 그러면 3이 더 힘이 세니까 임진강 보고는 더 천천히 빠지죠. 그러면 이제 임진강 지역은 좀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을 텐데 거긴 사람이 안 살면 돼요. 거기 임진강 쪽에 가보면은 뭐 백마 부대가 지키는 쪽에 가보면 이렇게 넓은 그 초지가 많잖아요. 그 자연 습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 못 살게 됐지 않습니까? 도시는 다 안쪽에 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흘러왔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워낙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강의 홍수 통제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한강 따라 굉장히 높은 도로를 뚝을 쌓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강변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당 쪽으로 가보면 쭉 그 강을 따라 강변도로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강은 영원히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또 고수부지 만들어서 넓혀놨고요. 한강폭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한강으로는 물이 더 빨리 흘러갑니다. 예? 쫙 흘러갑니다. 근데 임진강은 상류는 북한 지역이고 중류는 민간인 통제구역, 또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니더라도 접촉 지역이라서 어떻게 마음 놓고 우리가 시설을 못했어요. 홍수통제 시설을 못 갖췄죠. 군남댐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구석기 시대처럼 그대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대1로 만나던 것이 한강은 큰 홍수가 들면 평소에는 3대1로 만나는데 큰 홍수가 들면 한강물은 더 빨리 흐르니까 5대1, 6대1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진강물이 더 못 내려가니까 뒤로 밀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잠기던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파주, 금천 지역이 그래서 자꾸 물난리가 나는 게 그런 건데 이걸 피하려면 그쪽도 이렇게 그런 시설을 갖추면 돼요. 그럼 다시 3대1로 만나니까 뭐 조절이 되겠죠. 뭐 서울이 다시 터지던 어떻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남북이 통일돼야만 임진강의 홍수 통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수 통제 시설을 갖춘 한강은 거의 안 터지는데 임진강이 가끔 피해를 보는 건 적어요시다. 그만큼 우리가 홍수 통제를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댐과 보호, 그 중에서도 4대강,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보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댐과 보를 만들어 홍수 통제를 하는 곳은 낙동강, 금상, 영산강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하면 4대강이죠. 그 강들도 한강처럼 이번 홍수에 과거보다는 훨씬 피해를 적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줘야죠. 네? 환경단체들은요, 금강에 흐르는 공주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체는 하지 못하고 개방을 했었죠. 물을 다 내려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홍수가 들었을 때 이걸 닫았잖아요. 닫았기 때문에 그 공주 하류 지역의 그 곡창지대는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공주보를 없애서 금강을 옛날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홍수 때는 이렇게 막아가지고 물을 좀 덜 나가게 하고 또 그렇게 가둬놓은 물을 가지고 가뭄 때는 쓰게 해서 농사를 잘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번 백제보도, 역시 금강에 있는 백제보도 가뭄, 이번 홍수 전에는 물이 가물어서 거기 녹조가 확 꼈습니다. 물이 고여있고 수온이 높아지면 녹조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뭐 환경에서 열심히 써서 녹조 생기는 거 압니다. 그 환경단체는 백제보 개방하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 백제보가 역시 홍수를 막는데 큰 기여를 했잖아요. 이건 왜 평가 안 하냐 이거예요. 녹조 피해가 큽니까? 홍수 피해가 큽니까? 홍수 피해하고 녹조 피해를 동시에 줄이는 건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홍수 피해가 큽니까? 녹조 피해가 큽니까? 홍수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근데 녹조 피해를 의식해서 홍수 피해를 유치하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치하게 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중국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정말 배부른 사람이고 애국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도 해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요, 그 낙동강 하구 쪽에 가게 되면은, 그쪽이 어딘가요? 낙동강 하구에 가게 되면 그 을수도 북쪽으로 해가지고 늘 그쪽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낙동강에 여러 가지 보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홍수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쪽 지역은 부산 지역에 공급하는 채소 만들기 위해서 이 비닐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홍수만 지면 비닐 하우스 떠내려가니까 뭐 맨날 난리였는데, 보호 덕택에 그런 지역이 지금 피해를 안 입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로 쓸고 내려가면요, 환경도 개판됩니다. 홍수 피해를 입는 게 환경을 보존하고 증강시키는 건가요? 환경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언론 보도를 여러분 한번 선입견 없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이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번 홍수로 일어난 주 대한민국의 피해는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아니라 산사태 피해입니다. 산사태. 산이 이렇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땅이 물컹물컹해지니까 미끄러져서 랜드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수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이런 멀쩡한 숲을 깎아가지고 비탈지기 면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한 데가 나무도 없으니까 확 쓸려내려서 그 태양광 패널까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산림청은 산지에 있는 태양광 시설 802곳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워낙 그곳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 장마가 길어지면은요, 장마 기간 때 비가 오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산사태를 이렇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입니까? 반환경입니까? 이 무너지는 태양광 패널에서는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화 해결료가 폐기물이라고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무너진 태양광 패널도 결국은 폐기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침묵합니까? 응? 비가 내린다고 원전이 발전을 안 하나요? 거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못하잖아요. 태양광 발전은. 응? 화전도 끄떡없이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다 무너진, 풍력 발전기도 비가 오고 폭풍우가 불면요, 안 돌립니다. 돌아갔다가 사고 날 수 있고, 너무 빨리 바람 맞아서 세게 돌아가면 사고 나거든요. 원전과 화전은 비가 와도 끄떡없이 합니다. 네. 그리고 홍수시가 되게 되면은,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처리를 위해서 많은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전기를 생산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이고 화전입니다. 그 뭡니까? 이 신재생 풍력 발전원들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망가져갖고 환경 훼손을 시킵니다. 이 원전이나 화전을 멈추게 할 정도로 하려면요, 강력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나야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지진이 났다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는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원전은 가동을 멈추는 거지 초토화되지 않아요. 까딱없어요. 지진이 끝나면 다시 가동하면 됩니다. 둘러보고 무너진 거 없나 보고. 후쿠시마 사고 때도요, 쓰나미 사고 때도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끄떡없었어요. 굉장히 일본 역사상 이 측정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났는데 끄떡 안 했어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못 돌려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원전들은 그 후에 다 돌렸어요. 그렇게 단단한 게 원전이고 화전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홍수에 산사태에 취약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요. 누구 좋으라고, 어느 나라 망치려고. 홍수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원전이 낫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왜 이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저도 이걸 뒤늦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국민들이 재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안 보고 있어요. 산림청이 저렇게 802
두 곳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탄핵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 보죠.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주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죠. 제발 과학으로 정책을 만드십시오. 선전선동을 하는 정치는 이제 아웃. 자, 지금 탄핵 정책을 감사했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뭐 송갑석 의원, 뭐 양이원영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근데 이렇게 신재생이 자연 훼손시키고 자연을 망가뜨린 것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어요. 양이원영 원영은 환경운동가 출신인데 왜 입도 뻥긋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다 우리 원전 화전 없애고 난 다음에 신재생 깔았다가 우리 에너지도 잃고 자연도 훼손되고 난 다음에 국가가 망가졌을 때 그 원성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농업이 초토화돼서 먹을 것도 없을 때 재해는 더 늘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나요? 원전과 화전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적질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본류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자꾸 망가지는 나라로 갑니다. 이적 행위를 자꾸 떠드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긴 홍수 늦은 장마를 보시면서 한번 국민 여러분, 우리의 원전과 4대강 사업을 한번 재평가해 보시고요. 이 정치인에 속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